미국의 전쟁 영웅 중심 사고를 송두리째 뒤흔든 놀라운 반전.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평범한 미국 고등학교 교사 한 명.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로버트 매튜스, 미국 동부 뉴저지의 평범한 공립고등학교 역사교사입니다. 2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쳐 왔지만 사실 제가 가르친 세계사는 유럽과 미국 중심이었어요. 문명의 꽃은 오직 서양에서만 피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시아는 언제나 교과서 뒷부분, 부록 같은 존재였어요. 단지 몇 페이지로 정리되는 중국의 왕조들,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 그리고 20세기의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저녁 식사 후 살아생전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솔직히 저는 그것을 단지 늙은이의 지루한 회상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로버트, 너는 알 수 없을 거다. 혹독한 추위였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 하지만 그 한국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 초라한 옷차림에 맨발로 눈길을 걷던 피난민들조차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 그때는 그저 과장된 전쟁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귓가에 생생하게 울려옵니다. 인내와 끈기, 불굴의 의지.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3월의 봄날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캠퍼스를 바라보며 교무실에서 다음 학기 아시아 역사 유닛을 준비하고 있었죠. 매년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이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시대, 아편전쟁, 메이지 유신, 그리고 20세기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 늘 같은 내용의 한숨만 나왔습니다. 학생들도 지루해하는 부분이니까요. 로버트, 이번엔 이순신 장군도 포함시켜보는 게 어때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서 있는 우리 학교에 온 지 1년 된 한국계 교사 김민수였어요. 늘 밝은 미소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열정적인 동료였죠. 이순. 뭐라고요? 저는 꺼져가는 형광등을 흘겨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제 책상 한켠에 걸터 앉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죠.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예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민수, 내가 20년 동안 역사를 가르쳐 왔는데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전사라면 트라팔가의 넬슨, 미델웨이의 니미츠, 레판토의 돈 후안 정도가 전부죠. 아시아 역사는 몽골의 칭기즈칸 정도로 충분하지 않나요? 민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이 아닌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로버트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아마 놀라실 겁니다. 세계 해전사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에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노트북을 켜고 이순신이란 이름을 입력하자 예상과 달리 무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쟁 영웅, 조선의 해군 제독, 불패의 장군, 혁신적인 전술가. 영어로 된 자료도 상당히 많았죠. 1시간 동안 기사와 동영상을 훑어보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지역적 영웅일 뿐 세계사적 인물은 아닐 거야. 그렇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과장된 애국심으로 포장된 인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제 책상 위에 가죽 장정의 한 권의 책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난중일기 임진왜란 중 쓰인 이순신의 전쟁 일기라는 제목의 영어 번역본이었어요. 표지에는 고풍스러운 동양화 속 돛담배 한 척이 파도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서입니다. 400년 전에 쓰인 일기인데 지금 읽어도 가슴이 뜁니다. 저는 예의상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그 책을 읽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기도 했고 별 기대도 없었거든요. 한 달 후 학교의 연례 행사인 아시아 역사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실크로드와 교역의 역사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반복해온 안전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교직원 회의에서 민수의 발표 주제를 듣고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 주제는 명량해전 13척 대 133척의 기적입니다. 16세기 말 조선의 이순신 장군이 일으킨 해전의 기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13척으로 133척을 이겼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신화일 뿐이에요. 저는 발표 준비 회의 중 무심코 말했습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군함의 크기도 다를 테고 무기 체계도 다를 테니 단순 숫자, 비교는 어불성설이죠. 그런 숫자는 너무 과장된 것 같네요.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전하는 건 교육적이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로버트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드린 책을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역사적 사실은 명확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당시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이상하게도 민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3척 대 133척이란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그런 해전은 있을 수 없어.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고 한 달 전 민수가 준 그 책을 꺼냈어요. 난중일기. 400년 전 한 장군이 전쟁 중에 직접 쓴 일기라니 신기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한 번만 읽어보자.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안락 의자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저는 그저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을 품은 채 시작했을 뿐이었어요. 초반부는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씨, 군량미 문제, 병사들의 사기 등 일상적인 기록들이었죠. 하지만 읽어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었어요. 형식적인 군사 보고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고뇌, 결단, 망설임,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언어는 생생하고 직접적이었어요.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과 인간으로서의 따뜻함이 공존했죠. 여러 부분이 인상적이었지만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명량해전 전날의 일기였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 쓴 그의 단호한 결심이 담긴 구절이었습니다. 지금 힘쓰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한 것처럼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책을 무릎 위에 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13척의 배로 133척을 상대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을 텐데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백성과 나라를 먼저 걱정했죠. 승리가 아닌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갑자기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파병된 제 아들 제임스가 전사했던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2명의 해병대 장교가 현관문 앞에 서 있던 모습, 아내의 비명소리, 그리고 제 손에 전달된 미국 국기.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제임스가 떠나고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직도 그만두고 고등학교 교사로 자리를 옮겼죠. 더 작은 세상, 더 예측 가능한 일상이 필요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왜 이라크에서?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나? 끝없는 질문만 쏟아져 나왔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진과 메달을 벽장 깊숙이 넣어두고 그 상처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일기를 읽으며 그 아픔이 다시 솟구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순신의 말에서 제가 그토록 찾던 답의 일부를 발견한 것만 같았어요. 밤새도록 난중일기를 읽으며 해가 뜰 무렵에는 처음으로 10년 만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은 오래된 슬픔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경외심의 눈물이었어요. 그는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백성이 있어야 전쟁의 의미도 있다는 그의 철학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다음 날 아침, 피곤한 눈으로 학교에 도착한 저는 곧장 민수를 찾아갔어요. 그는 교실에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난중일기를 읽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을 겁니다. 민수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명량의 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13척으로 133척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이.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관심이 생기셨네요. 말씀드릴게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교무실 한켠에서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명량해협의 독특한 지형, 비자 모양으로 좁아지는 해협에 형성되는 빠른 조류,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활용한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에 대해 말이죠. 이는 단순한 용기나 운의 승리가 아닌 치밀한 계산과 과학적 지식, 지형 활용의 결과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함선이 적은 숫자지만 튼튼하고 조류와 바람에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 함선은 가볍고 빨랐지만 깊은 바다에 적합했죠. 그래서 해협의 가장 좁은 곳, 물살이 가장 센 지점에 조선 수군을 배치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들어오자 먼저 본인의 기함으로 돌진해 적의 기함을 격침시켰고 혼란에 빠진 적선들은 좁은 해협에서 서로 충돌하며 대혼란에 빠졌죠. 놀랍군요. 그건 정말 전략적 천재성이네요. 제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23년간의 군 생활 동안 크고 작은 63회의 해전에서 63번 모두 승리했죠. 민수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넬슨도 패배한 적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조금 과장된 것 아닌가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역사적 기록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로버트,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과학자이자 발명가였고 시인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난중일기는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라 한 위대한 정신의 기록이죠. 저는 그날부터 이순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수업 준비와 채점을 마치고 남는 시간, 주말과 저녁 시간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선보인 하객진 전법,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 할 수 있는 거북선, 모함으로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백의종군했던 시기,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까지. 모든 것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의 혁신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단순한 군함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투함이었습니다. 배 위에 쇠못이 박힌 뚜껑을 덮어 적의 화살과 총탄을 막고 동시에 12방향으로 포격이 가능한 구조. 이는 16세기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이런 혁신에 대해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겪은 고난과 역경이었어요. 그는 왜군과 싸우는 와중에도 내부의 모함과 정치적 음모에 시달렸습니다. 전쟁 중에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는데도 다시 전장으로 돌아간 그의 결단력.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한 마지막 모습은 제 가슴을 쪼개는 듯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저는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이순신이 활동했던 바다를 직접 보고 싶었죠. 아들을 잃은 후 처음으로 느껴본 열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선했어요. 서울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는 곳이었죠. 통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이순신이란 인물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습니다. 한산도, 명량해협, 그리고 이순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러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통영의 이순신 공원에서는 그의 동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귀에는 가이드의 설명이, 눈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일본 함대를 하객진 전법으로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400년 전 그날의 바다를 상상했습니다. 포연과 함성, 바다를 가르는 배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이순신. 역사는 갑자기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설사와 현지 주민들의 설명을 들으며 새롭게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단지 전쟁 영웅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진 책임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의로움과 헌신의 상징이죠.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백성을 지켰으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서울로 돌아와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을 찾았습니다. 높이 솟은 동상 앞에 서니 마치 그가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상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몇몇은 잠시 멈추어 동상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광장에서 만난 한 대학생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는 민족 정신의 상징이자 리더십의 본보기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과연 이순신은 한 시대의 지도자였고 그의 리더십은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그 영향은 오래도록 제 안에 남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수업 내용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서양 중심이 아닌 진정한 세계사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특히 해전사 강의에서 이순신에게 큰 비중을 두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세계 해전사에 숨겨진 영웅에 대해 배울 겁니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넬슨은 바다의 영웅이었지만 이순신은 민중의 방패였습니다. 그는 승리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싸웠죠. 제가 명량해전의 전술을 설명하고 거북선의 모형을 보여주며 난중일기의 구절을 읽어주었을 때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흥미 그리고 존경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세임스라는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순신에 대해 배운 적이 없나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데요. 그 질문은 날카로웠고 정확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세임스. 그것이 바로 역사교육의 한계이자 우리가 극복해야 할 편향이란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혹은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권의 관점에서 쓰여왔어. 하지만 진정한 세계사는 그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하지.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교장실에 항해 전화를 걸었고 저를 직접 찾아오기도 했죠. 미국 학교에서 왜 아시아 인물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서양 문명의 위대함을 더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장실에서 학부모들과의 면담 중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계의 진짜 영웅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리더십, 혁신, 그리고 희생정신은 국적과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 교내 테드 행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었어요. 로버트, 당신의 수업 방식이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테드 주제가 경계를 넘어서인데 당신의 이순신 이야기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가장 인간적인 장군, 이순신으로 정했어요. 2주 동안 밤낮으로 준비했죠. 발표 자료를 만들고 대본을 쓰고 거듭 연습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순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400년 전 동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물리친 기적의 이야기이자 한 인간이 보여준 최고의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순신의 생애, 그의 혁신적인 전술,
거북선의 발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전투 승리가 아닌 인간애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백성과 병사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에게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닌 보호와 수호였습니다. 그는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싸웠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10년 전 저는 이라크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저는 계속 물었어요.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나? 하지만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가? 이순신은 명확히 알고 있었죠.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저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에 놀랐어요. 학생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그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강연 이후 지역 교육청에서 초빙 강연 요청이 이어졌어요. 한 학기 동안 주말마다 인근 도시와 학교를 다니며 이순신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매번 강연할 때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인간의 가치에 관한 보편적 메시지였으니까요. CNN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잊혀진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과 난중일기를 리더십살의 연구에 포함시켰다는 기사였어요.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그를 세계 3대 해전 지휘관 중 한 명으로 평가하며 전술과 리더십 교재에 수록했다고 합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투명한 서울의 하늘 아래 단단하게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리더입니다. 용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이순신 장군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한 명의 미국인 역사교사의 마음속에서도 133척을 막아낸 13척의 기적은 인간의 리더십이 만든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은 미국 국방부조차 주목하는 세계적인 전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대를 넘어 모든 리더가 배워야 할 책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잊혀진 진짜 영웅을 세상에 다시 알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